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023년 새해 달력 구하셨어요? 이 달력이 갈수록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중고마켓에 판매 상품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은행들마다 한 300만 부에서 많게는 한 500만 부 정도 달력을 돌렸습니다. 한 장씩 뜯으면서 1년 내내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홍보 효과도 컸다고 하는데 이제는 휴대전화 안으로 달력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 달력 인심이 예전 같을 수는 없겠죠. 새해 달력 딱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거 언제 쉬나 그거부터 보죠. 올해는 대체공휴일에서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빠졌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소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기업에는 또 부담이 된다고 그러죠.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지네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에는 시속 70km 이상, 내륙에는 55km의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안동 영하 10도, 영주 영하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안동 영하 6도, 영주 영하 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이니까요.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가운데 오늘에 이어 주말 동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봉화군이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022년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봉화군이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건데요. 청소년 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은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해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봉화구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활성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지원 강화 등의 중점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봉화구는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한낮에도 영하권 보이면서 밤낮 할 것 없이 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추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도 예년보다 추울 전망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잇는 형산강이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납니다. 환경부의 홍수에 안전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형산강이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은 안전과 함께 적정 수준의 친수 공간까지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자체와 공동으로 치수와 수질 환경, 생태 등 전 분야를 통합하는 물 관리 사업입니다. 형산강은 경주에서 출발해 포항 앞바다로 흐르는 총 길이 61.9km의 국가하천인데요. 경주시는 활력과 상생, 생태, 동행이라는 4개의 주제로 신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활력의 강은 하천을 재정비해서 문화경제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생태의 강은 형산강을 친환경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경주와 포항 상생의 강 사업을 통해서 두 도시의 협력과 통합을 도모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동행의 강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형산강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낮은 영하 3도, 습도는 93%입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이 2022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우수 사례 공모 결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우수 후생복지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해 후생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걸 목표로 중앙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우수 사례 공모전을 여는데요. 창의성과 효과성, 파급성,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7개의 중앙지방행정기관이 올해 후생복지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연립관사 확충을 적극 추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성적인 주택난을 겪고 있는 울릉도의 현실을 감안해 관사 신축과 개보수에 필요한 올해 예산 14억 4,200만 원을 확보해 직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이 점을 인정받아 울산교육청과 함께 시도교육청으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은 내년에도 예산 87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실정에 맞는 관사 보수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31년입니다.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죠? 강산이 3번 바뀐 시간.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1월 1일자로 경북연구원이 운영을 시작하고 대구 정책연구원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991년 6월 개원 이후 31년 만에 합의 결별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하고 그랬어요? 네, 이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는데요.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대구 경북연구원을 경북연구원으로 개칭하는 정강 개정안과 출연기금, 청사건립기금 분할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경북연구원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연 기금으로 이게 운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분할 문제도 논의가 좀 많이 다 돼 있었겠네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기금 11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내년 출범 예정인 대구 정책연구원이 84억 7천만 원, 경북연구원은 25억 3천만 원으로 분할했습니다. 네. 청사건립기금 40억 원은 2023년 경북연구원 일반 회계에 전출했으며 대구 정책연구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경북연구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잔액은 두 기관이 절반씩 균등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뭐 지역 상생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맞나?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양 지자체는 그런 우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이사회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자 연구원을 두는 체제로 바뀐 것은 맞지만 양 연구기관이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대구 경북의 발전을 꾀하자는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각각의 자리에서 생크탱크 역할 지금보다 더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홈리스 추모제입니다. 네. 이 무연고 사망자 추모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죠, 대구에서. 네,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22일 오후 대구 중구 경상가명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55명 늘어난 232명, 쪽방에서 생활하다 숨진 사망자는 13명으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네요. 네, 대구 쪽방 상담소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4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77명으로 늘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조사가 어려웠던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100명대 이상을 기록했고 무연고 사망자 수는 올해 전년 대비 31% 급증하며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특히 쪽방 생활인 사망자 수는 2018년부터 매년 1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이 열악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거주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만성, 중증, 중독, 전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열악한 주거 환경이 주민들의 건강을 명백히 해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이 2013년 내놓은 서울 동자동 쪽방 주민 건강권 실태 조사를 보면 쪽방 주민의 주관적 기대 수명은 당시 한국 남성 평균 수명인 77.3세에 못 미치는 74.3세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돈이 없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진행하는 추모제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무연고 사망자의 현실을 알리고 극빈 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위로하는 추모제는 대구에서 2009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 행사 주체인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2, 3년간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4,000명이 넘고 확인된 홈리스 사망자만 432명이라며 가난한 사람의 이름 없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너무 춥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뭐 영하 11도까지 또 대구도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예, 도움의 손길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격하입니다. 네, 뭐가 낮아지는 거죠? 왜 뭔가요? 네, 지방 소멸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영향으로 경북 중소도시 지자체 공무원 직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10만 인구가 붕괴된 상주시 부단체장 직급이 올 연말 경북도 정기인사에서 4급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기준이죠. 뭐 50만 명 기준, 그죠? 뭐 이렇게 10만 명 기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군 부단체장 직급은 인구 기준으로 10만 명 미만은 지방 서기관으로, 10만 명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 부의사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예. 상주시 인구는 2019년 2월 기준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직자들이 상복을 입고 출근하며 절치부심했고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차기 상주부시장은 다음 주 예정돼 있는 경북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도서기관 인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급이 낮아진다는 게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지자체 전체의 어떤 뭐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걱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구 10만 명 붕괴는 조직 규모 축소로 이어집니다.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도시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등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상주 말고 다른 어떤 경북의 다른 지역들 혹시 이런 데 있어요? 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영주와 영천 등도 지금 인구 유출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 올해 6월 기준 각 10만 1,370명, 10만 1,285명이었던 영주와 영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10만 823명, 10만 1,051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인구수 기준으로 직급을 격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인구 10만 명성 붕괴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전국 17곳에 이르고 저출산 수도권 집중은 중앙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입니다. 이 선거 연기됐다 그러죠? 네,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일인 12월 22일 어제 달성군 체육회는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선거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연기된 곳은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연기된 거죠? 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달성군 체육회장에 출마한 이진우 달성군 축구협회장이 달성군 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 실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협회장은 선거인 185명 중 89명은 각 읍면 체육회가 급조한 종목단체 회장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며 선거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네. 이에 법원은 읍면 종목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선거를 중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나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선거를 다시 치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예. 달성군 체육회는 지난 21일 밤 긴급 달성군 선거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을 공지했고 네. 이어 22일 오전 체육회 회장단을 소집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군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와 달성군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등과 향후 선거 일정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선거인 구성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예, 지방의회 의정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래요. 뭐 지방의원들 좋지 않은 비위 행위들 계속 막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죠? 실태가 네. 어떻습니까? 네,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19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사유를 보면 갑질행위, 성추행 등 성비위가 가장 많았고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행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징계 유형은 출석 정지,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제명 순이었는데 문제는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의정비는 전액 지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아, 예. 실제 출석이 정지된 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2억 7천여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바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각 지자체에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치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출석 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 기준도 네. 강화합니다. 빨리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본 키워드 뉴스 금요일엔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률을 90% 정도 끌어올리는 자원 재활용 203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리배출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해결 방법으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 시설이라는 걸 마련한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는데 가영 씨 어떤 얘기예요? 이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를 실시하고 하죠. 있는데요. 네. 이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은 지정된 요일에 또 네. 그 외 품목은 나머지 요일에 배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주민과 또 재활용품 수거 담당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런 곳에 이 거점 수거 시설이라고 해서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총 27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최근 수성구 연호동과 고모동 두 곳에 추가 설치됐는데요. 저는 재활용품 수거 반장과 함께 고모동 거점 수거 시설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차면 이거 수감을 내려가지고 꼭 눌러서 다져가지고 선별장 있죠. 선별장에 트럭이 와서 이걸 싣고 가서 선별장에서 또 종류별로 나누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통자연부락인 고산 이동에 있는 고모 재활용 정거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한 8종류의 재활용 용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비닐류, 캔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수거 8종류의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거점 수거 시설이 없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잡동사니를 이렇게 많이 혼합해서 버리는 그런 형태라서 뭐 일종의 좀 쓰레기장화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좀 켜져간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의 도우미로서 제가 열심히 일조함으로써 또 여기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잘 그저 좀 해서 내면 네, 같이 서로가 좀 덜 힘들게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추운 날씨에는 비닐류나 가벼운 재활용품들은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바람에 따라 막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또 여름에는 음식물이 남은 재활용품을 그대로 배출해서 벌레나 악취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또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아서 작업자들이 여러 번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 거점 수거시설에서 수거한 재활용품들은 수성구 범물동에 위치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이동을 하는데요. 재활용품 선별 라인을 함께 둘러봤고요. 거점 수거시설의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담당자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반장님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인가요? 재활용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예, 수성구 주민들이 매일매일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와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선별하는 회수센터입니다. 하루에 평균 53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어렵지만 1톤 트럭으로 말하면 106대 분량에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들 때문에 선별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들이 많이 혼합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별 합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물동 선별장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담당자입니다. 현재 지금 재활용 정거장이 설치된 고산동과 대흥동, 이천동, 연호동 그렇게 4군데 CCTV 영상을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은 조금 힘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설치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예방과 계도 목적을 하고 있죠. 기존 CCTV가 이 현장에서 영상을 관리하고 영상을 백업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시스템에서 이제 영상을 바로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이제 혼합 배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모니터링에 좀 더 힘을 쓰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많이 쓰는데 네. 코로나 지나고 이러면서 막 배달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아마 많이 나올 텐데 네. 제대로만 분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성구에서만 하루에 1톤 트럭으로 106대 분량요? 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 분리배출이 어려운 도농 복합지역과 또 단독주택 그리고 원룸촌 등에는 앞으로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이 추가로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해당 시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수성구청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청의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팀의 담당자 이두경입니다. 거점 수거 시설 지금 재활용 정거장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에 4군데 현재 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시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보기에도 좀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계속 투기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질도 섞이고 재활용이나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게 따로 분류되지 않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았는데 이제 설치해놓고 나면 약간 공동주택의 분리수거함처럼 이렇게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2개소 정도 주민 참여 예산이 들어와서 똑같이 고산 이동의 수렴 과정입니다. 재활용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성상별로 이제 분류해서 내놓는 거에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나 이제 구청에 전화하셔서 이제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잘 안내를 해드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분리해서 배출하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구 지역 곳곳으로 거점 수거 시설을 2030년까지 200개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바른 분리배출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벌 2세, 대통령 딸, 결혼, 이혼, 뭐 일반인들 삶과는 다르겠습니다만 참 관심은 많이 모았어요. 내로남불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5년 법정 싸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죠. 이게 1심 판결 나온 거예요? 네네, 지난 6일에 1심 판결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네.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쌍방이 다 항소한 상황이라서 최종적인 판단,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태원 회장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네. 그 처음에는 사실 최 회장이 노 관장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최 회장이 유책 사유를 들어서 이혼 청구에 반소를 제기했거든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책 당사자로 본 최 회장이 아닌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위자료가 1억이고요. 재산 분할을 665억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위자료랑 따로따로 이렇게 했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하나요? 예, 두 가지가 좀 다르거든요. 우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다든가 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라든가 뭐 외도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제3자도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위자료 액수는 사실 보면 대체로 안 크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금액이 크지가 않은데 그죠. 이번에 노 관장 위자료가 뭐 1억이었는데 뭐 다들 3억 청구한 중에 1억이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이혼 소송에서도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실무적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한 최대 5천만 원 선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진행한 사건을 봐도 외도로 이혼한 사건 기준으로 대부분 2천만 원 정도로 많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은 좀 많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통에 비해서는 좀 적은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고통에 비해서는 적다.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앞서 이제 위자료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 따지는데 재산 분할은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냐 요 기준으로만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위자료 얘기라고 제가 갑자기 툭 던졌는데 위자료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책정한 금액 뭐 기준 이런 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일반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래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얼마짜리 손해를 봤다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준을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좀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라는 거는 그 이혼 청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아니요. 그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그 이혼 청구할 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뭐 외도나 가정폭력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고통 받았다. 그러면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위자료 청구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외도나 가정폭력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해서 이것 때문에 내 가정에 파탄이 나서 이혼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크게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금액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재산 분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 소송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재산 분할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되는 그 재산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요? 네, 부동산, 뭐 전세 보증금, 예금이나 적금, 주식,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을 세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 그리고 장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연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빚도 재산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채무도 다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 모르게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식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 채무로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서 안 돼 못 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통하고 막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명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내가 뭐 갖고 있었던 거 또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속받았던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 민법에서는 그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일방의 개인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 그렇겠죠. 아니라서 네네. 재산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혼인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 네네. 이러면 보통 특유 재산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유 재산의 유지라든가 증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너무 좀 애매한 거 아닌? 예, 좀 그렇기는 그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이혼 소송 바로 직전에 뭐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일단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은 하고요. 다만 이제 기여도에서 참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그 이혼 소송에서 쟁점됐던 부분도 이 특유 재산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초에 노관장이 요구했던 재산 분할 금액이 뭐 1조 상당이었고 실제 판결은 665억 네. 원이었는데요. 그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SK 주식회사의 주식이었던 거거든요. 뭐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SK 주식이 이제 증여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고 665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관장 측에서는 이 주식은 이제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이나 증여한 주식이 아니고 혼인 기간 중에 2억 8천만 원 주고 매수를 했다. 산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 증가를 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관장이 내조를 해서 협력을 했으니까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만 기여도 참작 이 단어를 말씀하셔서 묻고 싶었거든요. 네네,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네. 그거를 어떻게 정량화할까요? 예, 보통 우리 뭐 몇 대 몇 아니 몇 %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네. 뭐 재산을 처음에 형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하거나 뭐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했냐 이걸 말하는데 사실 이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이혼 소송 많이 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 진행해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뭐 한 10에서 15년 이상 혼인 관계 유지를 하고 아이 2명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이제 회사 생활에서 월급을 받은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가정 주부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이 각각 5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보통은 그렇고 50%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시겠네요? 네네.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른데 요즘에 뭐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또 여러 재테크 수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내가 번 돈이 재산 취득이라든가 생활비 얼마나 사용됐는지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조금씩 그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된 부부고 주말 부부를 하면서 아내가 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맞벌이에 아내 급여 소득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이제 아내분이 직접 받아서 대출이자도 갚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아내분한테 65, 남편분 35% 이런 비율로 아내에게 더 높은 기여도를 정한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집을 마련할 때 시댁에서 돈을 대부분 마련해 준 경우에는 이제 남편 쪽에 70% 이렇게 더 높은 기여도를 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는 네. 막 가격이 들락날락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네. 그거는 그럼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이 시간이 길 텐데. 예, 그렇죠. 그 지금 아까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접수할 때 네. 이혼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각자 재산 각자 쓴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이러면.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소장 접수 전에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서로 재산이 섞이지 않으니까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네.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네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금액이 변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소장을 접수할 때는 별거 시점 기준으로 어떤 걸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준으로는 하는데 금액 자체는 현재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휴,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얘기를 듣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금 어디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우선 부동산을 기준으로 보면 네.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이렇게 나오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최근 실거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이 조금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서 별거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한 주당 8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후에 10주를 더 사서 지금은 총 20주가 되었고 한 주당 6만 원이다.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선 별거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10주잖아요. 네. 이 10주인데 한 주당 가격은 지금 6만 원으로 해서 10주에 6만 원을 곱한 60만 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재산 분할 이런 거 할 때 뭐 세금 내잖아요. 아, 그 재산 분할 아까 공동 재산을 네. 각자 몫으로 나누는 네. 거라고 먼저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말하면 내 몫을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이건 뭐 증여라든가 매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넘겨오는 경우라고 하면 뭐 취득록세는 부담하셔야 네, 네, 되겠지만 내 몫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증여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재산 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재산 분할로 봐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송인 거죠? 네. 합의 이혼 이런 거에는 이런 말씀하신 게 다 해당이 안 됩니까? 보통 사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그쵸, 가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서 재산 분할 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정해두는 건데 만약에 합의혼 가능한 경우라고 하시면은 서로 뭐 더 양보하고 각자 뭐 더 챙겨주고 하는 건 네네. 전혀 상관없으시고요. 이런 일도 또 있죠. 예, 그래서 네. 저한테도 뭐 협의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상담 오셔서 네. 우선 소송으로 갈 때 진행되는 경우에 뭐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산정을 해보시고 네. 막상 합의하시면서는 서로 양보하셔서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이더라고요. 있죠. 너무 팍팍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합의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네. 서로 부부관계는 끝이 나지만 그래도 굳이 법원으로 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은 변호사의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고요. 금요일엔 무효.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 한 해 제가 이제 3월부터 이 시간 진행할 때 이미 진행하고 계셨죠, 이 코너. 네. 금요일에 음악으로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역 그 공연계 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공연 예술계 종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연 예술이라는 특성상 라이브의 생생함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었던 만큼 예상치 못했던 비대면 무대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혼란과 부족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요. 힘든 시기를 지나서 올 상반기부터 대면 공연 시대가 조금씩 열리면서 약 2년간 못했던 공연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한 번에 털어버리려는 듯이 아주 멋지고 기대되는 공연 프로그램들이 올 한해 대구를 맞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특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보여준 박은화의 반지 사부작 전 공연 그리고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와 빛나는 아주 희귀한 기획 공연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아는 서울에 있는 연주자분도
이거 오페라 하우스 링 시리즈 다 보러 오셨고요. 네. 월드 정말 오케스트라 시리즈 공연도 다 막 전국에서 다 그렇죠. 보러 오셨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희귀한 공연이라 할 수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코로나 시대 처음엔 너무 저런 멘붕 이러잖아요. 막 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새롭게 고민하고 찾아내는 진짜 맞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던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네. 강제적인 일이었지만 대구 하면 음악, 공연 예술이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는 반면에 막상 대구 시민들이 과연 오페라나 뮤지컬,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를 같은 종류로 자랑할 만한 공연 예술 콘텐츠들을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를 한번 그것도 다른 문제네요. 돌아보면 다른 문제였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번 이 그 코로나 비대면은 공연장을 찾아오지 않아도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온라인 중계 등의 방법이 다 맞습니다. 새로이 아주 떠오르면서 활성화됐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공연 예술 향유를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한다면 더 좋은 호응과 또 참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죠? 어떤 음악 얘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송년음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12월 지역 공연장의 송년음악회 프로그램들 미리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12월이 가고 1월이 오면 아마 지역 공연장들 여기저기서 신년음악회가 열릴 겁니다. 네. 네. 대구에 뭐 워낙 공연장이 많고 공연장마다 또 송년음악회도 막 했었고 네. 또 그 코로나 때는 또 이렇게 막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는 네. 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막 할까요? 네, 송년음악회? 오프라인 송년음악회를 하는 곳이 더러 많이 보였었고요. 네네. 언제부턴가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2월엔 송년음악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안 하면 분위기가 섭섭한.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신년음악회의 전통은 스트라우스 일가의 왈츠와 오페레타 레퍼토리로 꾸며지는 비엔나 신년음악회가 그렇죠. 전통을 열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도 해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비엔나 신년음악회가 신년음악회가 아니라 1939년 제야음악회였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잖아요. 네. 2022년에 10월 31일인데 네. 2023년 1월 1일 그냥 그날 밤이 넘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제야음악회, 송년음악회랑 신년음악회는 하나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비엔나에서는 공연을 12월 30일, 31일, 1월 1일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된 것은 1월 1일 신년음악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12월 30일, 뭐 1월 1일 막 이렇게 여러 날 좀 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랑은 다르게 그렇군요. 1월 1일만 공휴일인데요. 네. 유럽의 문화가 전통적인 문화가 그 기독교의 전통을 그렇죠. 바탕을 두고 네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교회나 성당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12월 31일은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야의 카운팅을 하면서 파티를 즐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송년음악회라는 전통이 특별히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송년음악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송년을 함께 오히려? 보내는 전통에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지만 오히려 송년이나 이런 게 느낌이 더 크게 와닿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송년음악회에서 단골로 만나는 레퍼토리들이 있죠. 12월에 만나는 오페라 또 뭐 베토벤의 합창이라든가 뭐 오라토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송년음악회 그러면 단골로 떠오르는 레퍼토리는 단연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나인 교향곡이죠. 심포니 예. 합창입니다. 슐러의 시를 가사로 솔리스트와 합창단이 함께하는 사악장 환희의 성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베토벤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향곡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의 작필합본은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예전에 CD라는 거를 만들 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베토벤 그 9번 합창교향곡, 전곡을 담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곡이죠, 옛거 진짜. 전악장을 다 연주를 하면은
아무리 빠르게 연주하는 지휘자도 1시간 넘어요. 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긴 지휘자의 음반은 거의 2시간 가까이 맞습니다. 걸리다 보니 네. 합창교향곡 전악장으로 송년회 음악회를 준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네. 계획입니다. 네. 오케스트라, 합창단, 솔리스트까지. 연습과 네. 리허설도 이 보통 일이 맞습니다. 아닌데요. 그래서 베토벤의 초연이 있고 그 곡에 대한 여러 소문으로 유럽 전역에 악보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베토벤 사후에 프랑스에서는 한동안 4악장은 무대에서 빼고 연주했다라는 어머.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악장을 네.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준비하기에 작품이 아. 위대한 만큼 연습이나 준비가 어려웠기 때문이 네네네네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위대한 곡이 베토벤이 완전히 청력을 잃은 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점이겠죠. 이 사악장 시작하고 그 솔리스트들이 그 노래 시작 자 뭐 이렇게 하는 가사잖아요. 네네. 오, 그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네. 느낍니다. 바로 그 가사가 사실은 쉴러의 시에 있는 원작이 아니라 베토벤이 추가해서 첨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오 친구들이여 이런 곡조가 아니요. 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라는 구절은 베토벤이 직접 써놓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안 들리는데 이런 곡을 쓸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입니다. 네.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은 이후에 그 낭만주의 시대 교향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리스트, 바그너, 브람스, 말러 같은 작곡가들에게 또 다른 교향곡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년음악회 분위기 우리 미리 좀 그럼 내볼까요? 네. 환희의 송가를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와 베토벤의 클래식 명곡으로 알고 있는 세대로 아마 나이가 구분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만큼 환희의 송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악장 연주만도 25, 6분이 그렇죠. 걸리는데 그중에서 마지막 환희의 송가 부분만 따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봬요.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사악장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엔 문화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중앙대로 명동 내거리에서 남문시장 내거리 일대 양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신천대로는 중동교에서 대봉교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 흐름 보이고 대봉교에서 신천교 구간은 어려움 없이 지나지만 도천교부터 침산교 구간은 역시 양방향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달구벌대로 신당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지나서 수성교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수성교 지나면 교통흐름 좋아집니다. 연호내거리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산 부근 136.7km 지점부터 가산 134.3km 지점 1차로에서 가산터널 방제시설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영천나들목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유통가의 성탄절 마케팅은 뜨겁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세 번째 맞는 성탄절인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집콕을 선호한다고 해요. 추위에 코로나 재유행의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홈파티 소품이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하네요.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부터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겠어요. 12월 23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